한편 메탈로맨이라는 닉네임으로 트위터에서 활동 중인 디지털 자산 전문 미국 변호사 제임스 머피의 경우는 SEC가 2주 내 리플 소송에 대해 중간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네, 미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다우지수는 1987년 이후 최장 랠리를 기록하였는데 비트코인도 소폭 상승을 하였죠.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를 보고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다우 지수의 경우는 82.05포인트 0.23% 오른 35,520에 마감을 했는데 이 다우 지수는 13일째 올라 1987년 1월 이후 최장 기간 상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연준 기준 금리를 추적하는 채권 선물 시장에서는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78%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연준 금리 결정은 이렇다 할 모멘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달러 약세는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 암호화폐 선물 시장 또한 연준 회의 결과 발표 후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오름폭은 제한적이었으며 현물 시장과 마찬가지로 연준 회의 결과 발표 전과 비교해 별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연준 정책 결정자들은 앞서 7월을 포함해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라고 밝혔지만 현재 시장은 7월 금리 인상 이후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연준 정책 회의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의 조용한 움직임은 회의 결과가 대체적으로 예상에 부합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신호 내지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같은 대형 촉매제가 등장할 때까지 이 시장의 범위 돌파, 저항선 돌파는 힘들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암호화폐 시장은 최근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착점에 가까워졌다라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이 회복세를 보인 뒤 좁은 범위에 좀 갇혀 있죠. 때문에 새로운 방향성을 발견해서 이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물 ETF 승인 여부 및 통화 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중대 뉴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의 경우는 어제 저녁 9시 24분경 42분경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2.94%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평균 해시레이트는 374.53 해시레이트인데 다음 난이도 조정은 13일 뒤로 약 2.95% 하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통상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면 채굴 난이도가 높아지고 채굴 난이도가 높아지면 채굴 비용이 증가하며 채굴 비용 증가하면 곧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 소식 자체는 그리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아래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자의 약 68.96%는 여전히 수익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신규 주소 생성이 최근 급증해서 연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비트코인이 신규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겠죠. 이 비트코인 대 이더리움 환율 또한 지난 1년간 상승세를 지속했는데 이는 비트코인 상승률이 당분간 알트코인을 웃돌 것임을 시사하게 됩니다. 이 리플사의 고유 토큰이죠. 이 XRP 또한 지난 7일간 12%가량 떨어졌습니다. 최근 XRP의 약세 원인에 대해서 유투데이는 이 광범위한 시장의 정서와 자산을 둘러싼 현재의 불확실성에 있을 것이다 라며 진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많은 변호사들이 미국 SEC와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리플사가 항소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XRP에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우후죽순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메탈로맨이라는 닉네임으로 트위터에서 활동 중인 디지털 자산 전문 미국 변호사 제임스 머피의 경우는 SEC가 2주 내 리플 소송에 대해 중간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 이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현재 리플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라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또 리플 판결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비트렉스
FTX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와 SEC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에 따라서 SEC는 항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미 SEC가 항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XRP 투자자 입장, 항소가 지금 시작되는 것이 리플사와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간 항소의 경우는 추가적인 증거를 SEC가 법원에 낼 수도 없고 법원도 리플사의 손을 다시금 들어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SEC는 현재 감정에 호소하며 테라와 루나를 이 소송에 엮으려는 작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얄팍한 전략을 미국의 고위 공무원들, 하원 의원들이 모를 리 없겠죠. 시간이 갈수록 SEC 모양새만 빠지고 있는데요. 과연 2주 뒤 SEC가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인지, 진행하려면 속 시원하게 진행하고 XRP를 통한 크립토 마켓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로이터에서 리플과 SEC 소송 관련 길어질수록 XR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로이터의 경우는 27일 양측의 소송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고 이후 이어질 항소 과정에서 XRP 코인 가격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라는 분석 기사를 게재하였는데요. SEC 항소 가능성과 거래량 침체를 고려하면 현재 상황이 리플과 알트코인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불안한 법적 기반 속에서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이 규제 프레임워크 속에서 리플이 비즈니스 구조를 미국 내에 안착시킬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SEC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1일 인정에 호소하며 테라폼 랩스와 권도영에 대한 소송 자료에서 리플 관련 최근 판결에서 증권의 정의가 이례적으로 좁게 해석이 됐다라며 리플 소송이 테라폼 랩스 소송에서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소송전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서 리플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로이터는 2020년 이후 글로벌 결제 영역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활용이 증가했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테더, 즉 USDT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2020년 1월 40억 달러 규모에 불과하던 테더가 시가총액 2023년 7월 기준 약 840억 달러로 크게 늘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약 20배 이상 는 거죠. 이 리플의 시가총액 372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제 달러화와 연동되어 가치 보존에도 유리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일반화되는 가운데 리플이 글로벌 송금 수단이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차별화된 효용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리플 역시 암호화폐에 향한 규제 압박은 끝나지 않았다라며 긍정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암호화폐 투자에 적극적인 기관 투자자들은 판결 이후 XRP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51명의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인시어스 조사에서 알트코인 투자 비율은 전월 대비 5%에서 10%로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개별 투자권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시가총액 상위 코인 비중이 줄고 리플과 폴카닷 등 암호화폐 비중이 늘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과연 시간이 갈수록 항소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 속에 이 리플사와 XRP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 1포인트 상승한 5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나타내게 되죠. 네, 이제 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돈을 잃는 경험 한 번쯤 다 있으실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 코인은 주식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주식은 사고 파는 것, 그리고 정말 적극적이라면 기업의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정도이지만 코인은 훨씬 다양한 행동이 가능합니다. 일단 코인을 매수매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투자도 가능하죠. 거기에 더해 디파이와 시파이 그리고 NFT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활용도가 있다 보니 종종 복잡한 형태의 금융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코인 투자할 때 그걸 다 하는 건 아니죠. 이더리움을 처음 메타마스크와 바이낸스로 출금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 가스비 굉장히 살인적이었는데 그래서 10만 원 가치
가치의 이더리움을 2번 정도 송금했더니 가스비만 몇만 원이었습니다. 코인은 시세 차익으로 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송금하면서도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코인 투자로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인생을 바꿔버릴 만한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가지고 있는 돈을 절대로 잃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유독 코인에만 이런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수익이 날 때까지 절대 팔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기다린다고 해서 오르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매크로가 난리를 치고 경기가 좋아져도 절대 안 오르는 주식은 안 오릅니다. 오른다고 해봐야 찔끔 오르고 말 뿐이죠. 하지만 코인은 다릅니다. 코인은 4년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모든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특정 조건이 만들어지면 다 같이 오릅니다. 이 코인 오르고 저 코인 오르는 순환 매장이 펼쳐지는 건데요. 그래서 주식보다 코인 투자가 어떤 면에서는 더 쉽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멍청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코인 투자 잃지 않을 때까지 들고 있어라. 그러니까 언제 오를지도 모르는 코인을 죽을 때까지 들고 있으라 라는 희망 고문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4년이라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2017년 처음 코인을 시작했을 때 상승 원인을 잘 몰랐습니다. 그 뒤에는 2016년 반감기가 있었죠. 2021년 상승장에서는 원인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2020년 반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 반감기 이후 2025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비트코인이 쏘고 올라간 뒤 알트가 다 같이 오를 겁니다. 그때 유독 빛나는 코인이 있을 겁니다. 2021년에는 도지코인이 그랬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페페코인이 그랬죠. 지금의 유행을 가지고 2025년에 어떤 알트코인이 유독 강하게 오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고 있는 모든 코인들이 그때가 되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타기가 중요한 거죠. 꾸준한 투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꾸준히 물타기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주로 담아야 할 코인은 오직 비트코인이죠. 그러다 비트코인이 급등하면 서서히 고점 부분에서 알트로 갈아타면 됩니다. 그때 제대로 물을 타면 결국 모든 코인이 수익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4년에 한 번만 수익으로 지키면 됩니다. 계속 수익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나 전례 없이 좋은 시기에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투자와 공부를 이어가고 있죠.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하는 날이 그리 머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